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확진자 수가 그젯밤 9시에 발표된 확진자 수 44만 명보다 4만 명 적어졌습니다. 최종 확진자 수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방역당국은 전날 밤 수치엔 중복 사례와 오류 건수가 더해진 거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방역당국의 집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당국은 일부 확진자가 누락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최종 확진 판정이 허용된 이후 이 검사를 하는 병원 소재지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으면서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누락된 확진자를 오늘 집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나자마자 또 찾아가서 여성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전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 그제 오후 1시 반쯤 20대 남성을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한 뒤에 조사한 뒤 풀어줬지만 경찰서를 나온 남성은 곧바로 여자친구를 찾아가 보복 폭행했는데요. 결국 남성은 다시 체포됐지만 이번엔 고열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또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는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임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에서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장면이 공개돼 우리나라까지 떠들썩했었죠. 이번엔 이 절인 배추를 맨발로 밟고 담배꽁초까지 버리는 고발 영상이 나와 중국이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시나 배추를 소금과 향신료에 절여 발효시킨 酸차이는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반찬으로 컵라면 등 가공식품의 재료로도 사용되는데요. 문제의 업체는 중국 유명 식품 브랜드를 포함해 전국 유통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국내 수입되는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알몸 배추 논란에 이어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 741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763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91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44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21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 나와 있는데요. 이미 새벽 사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비가 시작이 됐고요. 이 비는 차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밤이면 전국에서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큰 눈이 내린다는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우선 내리는 비의 양 살펴보시면 제주 산지 많은 곳에는 100mm,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10에서 40,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30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2도, 한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7도 전이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날이 제법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급격한 날씨 변화에 의한 피해 없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3월 17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미래에 헤쳐나갈 핵심 전략 세우는 기업들입니다.
네, 코로나19 올해로 3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래서 네. 우리 경제 또 기업 활동도 참 힘들죠. 그래도 우리 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 기업 경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경제 트렌드가 바뀌었죠. 코로나19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는 좀 없던 약하던 트렌드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이라는 이 언택트입니다. 네. 또 요즘에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야말로 경제 트렌드, 소비 트렌드가 확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19 사태 3년 차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 때 기업들은 뭐 위기 극복이라든가 뭐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영의 키워드로 많이 삼았는데 이제 2022년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좀 키워드들이 다릅니다. 혁신, 미래, 고객 이런 것들로 바뀌어서 그야말로 새로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위기를 악재를 호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L그룹 같은 경우에 뭐 대표 가전그룹에 있는 L그룹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오래 해왔던 스마트폰도 버리고요. 태양광 사업 같은 것들도 다 버리고 큰 틀에서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한다. 가령 뭐 AI라든가 6G라든가 로봇 사업 또 전기자동차 부품 등 이런 것들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요.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올해 70주년을 맞은 H그룹의 목표는요. 항공, 우주, 또 그린 에너지, 디지털 금융 등의 미래 사업을 이 단기간 내에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민간 중심의 우주 사업을 위해서 그룹 내 우주 사업 총괄 컨트롤 타워를 출범시켰는데요. 앞으로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우주 연구센터에 무려 100억 원을 투자해 적에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등을 함께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이 우수 인재 영입과 육성에 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니까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쭉 가는 달리는 그런 거죠. 네. 모습인데 또 다른 기업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C그룹 한번 볼까요? 뭐 먹거리 기업의 대명사라고 할 수 네. 있는 C그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K푸드의 글로벌 전략이 있고요. 네. 또 사업적으로는 이 식품, 바이오라는 것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터지면서 집콕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간편식 제품도 많이 개발을 했고 외식의 내식화라는 목표로 그러니까 다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K푸드 글로벌 전략, 글로벌 시장 공략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식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겠다라는 이 K푸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 이어서 이 글로벌 쪽, 글로벌 매출이 3분기까지요. 작년 3분기까지 연속 1조 원을 넘을 정도로 사업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주요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를 바라보면은 좀 많이 다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절박함 같은 것,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져 있는데 네. 왜냐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네. 여기서 도태되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고객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소비 트렌드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제품이 선도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선택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 친화적인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어떤 주제가 있는지 보시죠.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대신해드립니다. 늘어나는 심부름 아르바이트입니다.
요즘 배달에 못지않게 뜨는 게 심부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뭐 네. 별의별 심부름을 다 해준다면서요? 네, 깜짝 놀라실 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심부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아시는 것처럼 뭐 배달, 장보기부터 청소, 집안일은 기본이고요. 또 가전기기 설치 있고 고양이 목욕시켜주기, 또 반려동물 산책해주기, 네. 뭐 이런 심부름들이 있습니다. 또 생활 전반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벌레나 쥐를 잡아주세요. 뭐 이런 요청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새 일출을 네. 동영상으로 좀 찍어서 가져와 달라. 네. 이런 심부름, 이색적인 심부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뭐 업계에 따르면 심부름 유형을 총망라하면 무려 10만 개가 넘을 아이고, 것으로 그래요? 네, 추정을 했습니다. 야, 서비스가 정말 다양한데 아까 보니까 벌레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밑에 19,000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A 애플리케이션, 한 애플리케이션에 공시된 심부름의 유형과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벌레 잡기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가 2,000원. 가구 옮기는 것들이 10,000원이고요. 중고거래를 대신 갔다 와달라 5,000원입니다. 또 웹에를 보면 요청사항들이 다양한데 강아지 산책 당연히 있고요. 아이를 등하원시키는 거 뭐 요긴하겠죠. 네. 맞벌이 부부들. 또 귀뚜라미를 잡아주시면 2만 원.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유행이니까 네. 아빠가 못 잡잖아요. 어. 그러니까 대신 귀뚜라미를 잡아주면 2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시스템이 궁금해요. 누가 대체 어떻게 이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앱을 다운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앱을 보면 이용자가 있는데 또 한 축에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위치, 연락처들을 지역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있는 도우미들이 와서 이제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앱을 보면 이제 자기의 이용자가 위치라든가 연락처를 알려주고 내용이겠죠. 이러이러한 심부름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보고 있는 도우미가 저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콜을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된 이런 구조입니다. 요즘 이런 심부름 앱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로 늘어났어요? 한 심부름 앱이 8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가 50만 회 정도가 됐고요. 도우미, 앞서 말한 것처럼 매칭 시스템이잖아요. 도우미는 8만 명을 또 이 앱에서는 이제 넘어섰다. 주요 사용자도 좀 봤는데 우리가 MZ 하는데요. 이 사용자 때는 M을 빼야 됩니다. 10대 후반, 20대 Z세대가 거의 60% 이상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20 젊은이들이 이 실험을 하고 있고 네. 특히 1인 가구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신청 건수를 보니까요. 하루 1,000여 건씩 신청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뭐 앞서 심부름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심부름을 좀 많이 의뢰하는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요. 2021년 한 해 동안 이 한 심부름 앱에 등록된 30만 건의 심부름 유형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심부름 1위는 역시 배달, 장보기였다고 합니다. 41%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2위가 청소나 집안일로 2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설치, 조립, 운반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동행과 돌봄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심부름 서비스 가운데 화제가 된 심부름 서비스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서울에 사는 아내가 지방에 남편분이 계신데 네. 아마 잘은 모르나 좀 아프고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락을 계속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 그래서 누가 가서 그 지방에 근무하는 남편분의 집에 초인종을 눌려서 인기척을 확인해달라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연락이 잘 된다고 하지만 이게 또 문제죠. 너무 연락이 잘 되는데 안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요청들,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도우미들이 전국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심부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꼭 그런 생각은 한 적 많아요. 날 너무 좋을 때 일이 바쁘면 저희 네.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잖아요. 지금 누군가 데리고 나가서 좀 공원에서 뛰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네. 항상 했었거든요. 이런 뭐 이색적인 심부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라든지. 집사람 잔소리 대신 들어주는 거.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뭐 지역 새로운 건 아닌데 네. 그 대리 기사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을 많이 가는데요. 네. 지방 출장까지를 가는 대리 기사분은 또 그렇게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네, 그러면 운전을. 너무- 그러니까 운전도 하면서 네. 왜냐하면은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하루를 좀 기사처럼. 네. 근데 기사를 쓰기는 어렵고 네. 그런 수요는 많이 느껴요. 평론가시면서 대표신데 이제 또 쓸 수 있잖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결감해야 됩니다. 네. 더 열심히 하시는 네. 걸로. 네. 아니 근데 저는 앞서 사례를 보면서 놀랐던 게 네. 뭐 집안일을 대신해 주세요. 네. 그럼 벌레를 잡아주세요. 이거는 모르는 타인을 우리 집에 부르는 거잖아요. 네. 이걸 좀 꺼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경계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글쎄.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심부름 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흥신소 역할을 해가지고 또 문제점이 뿜어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에 심부름 앱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신해 드립니다. 심부름 앱 인기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예. 이게 어쩌면 이제 시작, 트리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건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재택 치료자도 많아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약 같은 것도 구매하거나 장을 대신 봐달라 이러면서 심부름 수요가 서서히 생기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심부름의 분야와 요청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건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는데 저 심부름의 구조가 만나서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요청만 하면 네. 그분이 가서 해결하고 돈 주고받고 네. 완전히 다 언택트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또 디지털도 이런 시스템도 개발이 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심부름 앱에 열풍을 또 몰아오지 않나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그 재택 치료 중에 일반 관리군 환자들이 이 심부름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20대 남성이 인근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약 처방을 받았어요. 네. 근데 문제가 배송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원 간호사는 보건소를 통해서 받으면 배송비가 무료지만 약을 제때 받기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급하시면 퀵 서비스 이용하세요라고 네.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심한 기침하고 있었고 구토 등 증상이 있어서 남성이 결국 오토바이 퀵 서비스 이 배송비 2만 원을 내고 그날 오후에 이제 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몸이 너무 아픈데 나갈 수도 없고 약을 받을 수 없을 때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네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받고요. 오미크론 이제 네. 코로나19 감염자 같은 경우엔 그럼 처방전을 병원에서 약국에 전달하면 대리인이 가서 그 약을 수령해서 이 확진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보건소 직원이 저 약을 확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런 시스템, 저런 서비스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진자들은 누가 대신 가서 내 약을 찾아올 네. 대리 수령자가 필요한데 그렇죠. 네. 만만치가 않죠. 이게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은 분명히 먹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를 찾느냐? 심부름 앱을 아. 찾게 되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아니 뭐 몸은 아픈데 약은 바로 받을 수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런데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물건이 아니라 약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혼동되거나 엇갈려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한 약사분이 이제 배송기사가 약을 이렇게 받아가가지고 주다가 환자 이름을 헷갈려가지고 다른 환자의 약을 잘못 배송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약사가 이렇게 매번 확인을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약사분들도 나름의 고민과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비대면으로 약 받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니까 네. 이러다가 드디어 원격 진료, 원격 치료, 원격 처방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또 약사나 의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또 될 수 네. 있겠죠.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심부름 앱이 더 인기가 늘어났다 이거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인 가구이신가? 맞아, 이게 클 거예요. 이건 저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버지나 혹은 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직장에 가져갈 서류를 놓고 갔을 때는 네. 뭐 아내라든지 가족이 갖다 주잖아요. 네. 근데 1인 가구는 그걸 놓고 왔을 때 가져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부름 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제가 혼자 살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등 교체를 전 사실 해본 적이 네.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막막할 수 있어서 그때 또 이렇게 심부름 앱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1%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심부름 수요가 늘어난 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시장도 커졌다는 분석이 네. 그럴 아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사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 휴대폰을 만약에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 그러면 회사에 뭐, 갔는데 네.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부랴부랴 이제 다시 집으로 갔는데 휴대폰이 없어. 집사람도 없고. 휴대폰을 주러 회사로 온 거야. 엇갈린 네, 거. 이런 것도 있고. 네. 자, 마지막. 귀찮아서 내가 하기 귀찮다 이거. 저는 이것도 좀 크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귀찮아서. 이게 많이 큽니다. 네. 실질적으로 앞서서 고객 봤더니 Z세대, 10대 후반과 네. 20대 초반. 이 친구들 중에 1인 가구가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네. 가족과 함께 사는 여기가 가장 큰 고객층인데 실질적으로 귀찮아서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보면은요. 대신 예약해달라, 대신 줄 서달라, 화분에 물 대신 줘달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10,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경우여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가 굉장히 많다. 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갑자기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갑자기 아파서 혹은 갑자기 아기가 그래서 내가 회사를 못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급하게 심부름 앱을 찾아서 도우미를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커졌잖아요. 그럼 이 도우미분들의 수입도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제 아직 초기여서 적확하게 네. 어떤 통계 같은 것들은 없지만은요. 지금 앞서 한 앱에선 도우미가 벌써 5만 명 이상, 8만 명에 육박을 하는 것처럼 지금 도우미 지원자가 하루에 400명, 500명 굉장히 그래요? 내가 이 심부름 도우미를 하겠다라는 지원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한 건당 최소 비용은 5,000원으로 그리고 평균 시급은 15,000원.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는 어느 정도 매칭이 돼 있죠. 그런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 서비스에 따라서. 그래서 월 500만 원을 벌었던 도우미도 있었다. 이거 수입이 적지 않네요. 그렇죠. 500만 원. 단순 업무인데도. 네. 이게 보니까 배달 업무랑 좀 비슷한 듯 다른 네. 것 같거든요. 어떤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배달 업무도 하죠. 네. 여기 네. 심부름 앱에서도. 근데 다른 점은 금액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액을 보면 우리가 배달 앱에서 음식 시키는 그런 배달료가 나중엔 좀 변하긴 하지만 거리당 얼마 이렇게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부름 앱의 이 심부름 금액은 아주 급할 때면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러니까 픽스된 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관련한 심부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도 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역인데요.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한계가 있는데 이 심부름 앱은 전 지역에 전 곳에 도우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 한계가 없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게 사실은 심부름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야 가서 뭐 좀 사와. 그렇죠. 요 정도가 심부름인데 이제 심부름 앱에 등장하는 심부름은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근데 Z세대들이 아까 많이 M 떼고 Z가 더 많이 이용한다 이랬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귀찮아서 갑자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또 하나 이것을 이제 도우미 차원에서 많이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심부름 아까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특별한 기술은 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성실하다거나 또 이 일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도우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 인기 있는 알바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 젊은 MZ 세대들은 좀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평생 직장을 오히려 선호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일할 만큼 일하고 돈 받고 놀겠다. 그래요. 여유를 즐기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기기라고 하는데 임시로 하는 일. 이 긱 이코노미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긱 노동을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부름 도우미라는 게 진짜 심부름 하나 해결하고 돈 받잖아요. 쉬잖아요. 어디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좀 선호하는 알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이런 긱 이코노미 시장이 정말 매년 그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표로 좀 자료를 준비해봤어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약 280조 원이었던 이 긱 이코노미 시장 규모가 지난해 무려 400조 원으로 성장을 했고요. 내년에는 520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이 기기 이코노미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수요에 따라 이 단기 일자리가 결정되는 기기 이코노미는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사업자와 기업은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고용하면서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기워커들은 조직 규제, 또 상사와 갈등 또 회사 다닐 때 심하잖아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알바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돈에 대한 이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 세대는 돈은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돈은 쓰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써야 또 들어온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심부름이라는 게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요. 뭐 가구를 수리해달라, 네. 뭐 집에 못을 박아달라, 뭐 청소를 해달라.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범죄에 노출될 우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성범죄에 대한 실제 네.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성범죄, 전자 발찌까지 찬 성범죄자가 이제 도우미로 활동한 네. 경우였었는데요. 40대 여성이 집안에 가구 배치, 이제 가구를 옮겨달라는 심부름 앱을 이제 요청을 했고요. 네. 그 범죄자, 그러니까 전력 있는 범죄자가 온 거죠. 왔는데 일 좀 하다가 이제 성폭행을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범죄 전력을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또 한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 집으로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앱에서 신원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과거 뭐 신원이라는 거 범죄 기록을 쉽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앱에서는 또 업체에서는 뭐 도움이라든가 모든 다 신원 검증을 거쳤다,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범죄 전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는 이제 없었다라고 해서 앞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그게 허위 광고다. 왜냐하면은 실제 다 확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해서 중개회사한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법원은 이 업체 도우미들을 관리하거나 또 감독할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입법이 필요한 거죠. 이 신부름 앱이라는 여기에서는 뭐 신분 어디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법원이 아니라 국회로 또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앱 하나 때문에 막 그런 신원하기 절차의 권한을 그 회사한테 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게 도우미들의 뭐 범죄 전과 전력도 필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용자가 악용해서 또 도우미를 그렇죠. 끌어올 그럴 수 있죠. 양쪽에 다 위험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름 앱이 앞으로 더 활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워낙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법이 이걸 어떻게 따라가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법 연구라든지 제도의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자, 오늘 돈이 보이는 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는 다시 미궁에 빠진 제주 이 변호사 살인 사건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는데 22년 만에 용의자를 잡은 사건입니다. 제주 이 변호사 살인 사건인데 지난달 1심 판결이 났어요. 이 얘기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이 지역의 조직폭력배와 또 변호사가 관련된 마치 영화 같은 그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지난해 저희도 용의자가 검거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99년으로 올라가는데 새벽 한 6시 50분쯤 자동차 한 대가 탁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서가 있으면 그냥 서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동차 문을 탁 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쓰러져 있는데 그 소매 한 켠이 피가 흥건하게 묻을 정도까지 이제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차 안에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인데 그냥 그 당시에는 사실 사법고시가 300명 정도밖에 안 붙었을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지방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의 이 변호사의 어떤 사망은 제주도 전체를 발칵 뒤집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흉기에 의한 살해였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 변호사님을 좀 부검을 해보니까 흉기에 여러 군데가 찔린 그런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심장 부위를 가격했던 것이 치명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힘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흉기 사용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용의자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럼 숨진 이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법고시 24회니까 연수원은 14기로 아마 나왔을 거고 초임이 서울지검이에요. 초임이 서울지검이라는 거는 그 300명 중에서도 검사 중에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 성적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고 서울지검, 부산지검을 거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한 7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이런 사건이 있어서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제주도에서는 그 당시 굉장히 관심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뭐 22년이나 범인을 못 잡은 거 보면 목격자라든지 단서가 없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범행 도구나 족적이나 이런 범행에 대한 단서가 전혀 발견이 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참 관심이 많이 가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아마 심야에 발생했는지 목격자가 없었고요. 또 당시가 1999년도이다 보니까 CCTV나 이런 영상 자료 자체가 남아있질 않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건이 아까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비단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라가지고 제주에 있는 경찰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수색도 벌이고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단순 강도에 의한 사건으로 추정이 됐는지 아니면 원한에 의한 살인 사건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사건이 딱 발생하면 변호사였고 이게 전관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제주 출신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제주에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검전을 노린 강도가 아니냐 싶어서 제일 처음에 수사를 했는데 검전을 노렸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검품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냥 사람을 살해하는 게 죽이려고 찔렀는 거와 찌르다 보니까 죽었는 거는 상처가 달라요. 다른데 이 변호사가 사망했는 그 상처는 굉장히 깊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의 치명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니까 수임 사건에 대한 불만을 품은 자의 소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경찰도 최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이 사람의 의뢰인 중에 뭔가 수임 과정 중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소행인지를 철저히 수사를 했는데 수사해보니까 그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님이 뭔가 다른 활동을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 발생하기 한 1년 전부터는 더 이상 사건을 수임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뢰인에 대한 소행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거고 경찰도 이때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게 수사를 하면 할수록 왜 용의자가 특정이 되고 딱 지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난항에 빠지는 그런 모양새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대단히 힘들게 수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무언가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단서가 될 만한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살인사건을 들여다보면 살인사건은 한 3가지 정도의 단서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부검을 통해서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왜 죽었는지가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아까 흉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흉기가 있으면 그 흉기를 좀 찾아서 그 흉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구입됐는지를 이렇게 역추적해가지고 그 장소를 찾아가는 수사를 하는데 이 흉기가 시중에 없는 흉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뭐 이렇게 철물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엌 용품을 파는 곳에서는 이런 종류의 흉기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기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난항의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의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작은 돈이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1,000만 원 현상금을 걸었지만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아서 2014년 11월 4일 날
일단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사실상 이게 영구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사건입니다. 예.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새 국면으로 들어선 그런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아마도 사건 발생 22년이 지난 지난해 6월에 김 씨라는 사람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보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제주 이병호사 살인사건 알지? 내가 그 살인사건을 교사했다라는 취지의 제보가 되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네.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이 김 씨 주장은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 제주 지역의 조직폭력배로 일했는데 내 두목으로부터 그 교사를 내가 지시를 받고 내가 조직원한테 얘기를 한 거다. 조직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부산 출신의 갈매기라고 불렸던 이 손 씨라는 실행원이 내가 두목인 백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손 씨한테 살인을 교사한 거다. 이런 취지로 방송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에 두목은 그냥 죽여라 이게 아니라 이병호사 다리 좀 찔러서 건반 줘라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지시를 받고 실제로 실행을 한 손 씨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피해자가 과격하게 막 저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해에 이르게 된 거다라는 것이 김 씨의 주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주장에 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에요? 어때요? 이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가짜로 자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가지고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 나와 있는 그 기사가 범행의 전체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범행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언론에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이춘재 사건도 제일 처음에 언론에서 나왔을 때 뭐 빨간색 옷을 입는 뭐 어떤 여성을 특정해서 성폭행을 한다 이런 말은 있었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어떤 사항은 말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아까 흉기가 굉장히 독특하고 시중에 사용되지 않는 네. 흉기라고 하면 그 흉기는 범행을 한 사람만 어떠한 모양의 흉기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검을 하면 부검을 했을 때 그 상처의 모습을 보면 흉기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 흉기를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지? 그러면 이 흉기를 그릴 수 있었다는 거는 이 흉기를 아는 사람일 수가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일부러 방송에서도 어떤 사람의 신체의 급소의 일부에 대해서 어떤 그 흉기 사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 부분이 A, B, C, D, E 이렇게 말하지는 어디지? 않는데 얘기 안 네.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아하. 근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깜깜했잖아요. 네. 가로등도 없는 곳인데 네. 그걸 안다는 거는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네. 여기까지 이 사람의 진술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범행 현장에 존재했던 사람 혹은 범행에 직접 가담했던 사람 아니면 최근거리에서 그 범행을 본 사람의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진술일 수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될 수 있는 진술이었죠. 그러면 뭐 이 진술에 의하면 뭔가 확실하게 그 사건과 연관된 인물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주경찰청도 네. 이게 방송이 아니라 이 사람 진짜로 뭔가 연관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김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수사를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김 씨가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이 불법 체류 중이던 김 씨의 신병을 확보를 해서 제주로 압송을 합니다. 그리고 김 씨를 재수사를 해서 검찰에 살인교사 혐의로 송치를 하는데요. 이제 한편 그 살인을 지시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두목 백 씨와 그리고 실제 살인을 실행했던 그 손 씨는 이미 병사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두 명 다 이미 사망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아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잖아요. 네. 만료가 됐다는 거는 이 김 씨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 씨가 그걸 노리고 사실은 방송에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내가 이제 제보를 해서 좀 화제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다행인 것 같은 부분이요. 이 사건의 최초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원래는 2014년 11월이었어요. 근데 그 직전인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이 김 씨가 마카오로 해외 도피를 한 거죠. 이렇게 해외 도피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자체가 이 도피한 기간만큼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일이 2015년 8월로 미뤄졌는데 공소시효 완성을 한 달 앞둔 상태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태완이법,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라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31일에 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행이 됐을 때 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하루라도 남아있는 사건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 제주도 이병호사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된 거죠. 김 씨는 이 부분을 몰랐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 적용을 안 받고요. 참고로 알아두실 부분은 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 태안이법은요. 살인범뿐만 아니라 살인교사범에게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살인과 관련된 것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는 거군요. 네. 태완이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완이법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데요. 저도 2015년, 2014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공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을 네. 했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태완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태완이한테 이 공소시효 적용이 중단되는 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이 법안이 조금이라도 늦게 법원을 그냥 국회를 통과하면 태완이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뭔가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검사가 기소를 해야 돼요. 네. 기소가 딱 되면 공소시효가 딱 정지되는데 네.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범인을. 그러니까 검사도 뭐 성명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를 기소한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지를 알아야 특정돼야 승재현을 기소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주위에 있는 법조인들이 묘수를 생각했는 게 검찰에서는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법원에 딱 이제 신청해서 이거 좀 법원에서 직접 기소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재정 신청이 인용되면 그것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형사소송법에 만들어놨는데 재정 신청도 제한고까지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 뭔가의 이 브레이크를 잡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법원 2015년 7월 31일 날 통과는 되었지만 그 통과된 시점에 이미 태완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지만 이름은 태완이지만 태완이에게 적용될 수 없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그런 그러네요. 사건이고 네. 태완이 부모님은 아직도 그 태완이를 가슴에 묻고 아이고. 지금 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참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뭐 장기 미제 팀들이 네. 있으니까요. 태완이 사건 이게 현실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정말 그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의미에서 혹시나 단서가 나온다면 네. 이춘재 사건 같이 한 번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형사사법 정의가 만들어졌으면 네.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 태안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된 후에 해결된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꽤나 여러 건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1998년에 발생한 노원구 주부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그 용의자에 대한 DNA와 혈액형 증거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사건이 18년이 지난 2016년에 드디어 범인을 잡아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하나 알고 있는 사건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9일 앞두고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는데요. 2016년 11월 진범이 잡히면서 그야말로 태안이법이 정말 빛을 발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김태환 군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았고요. 그 이외에도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 태안이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영구 미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제주 이 변호사 살인 사건은 태완이법 덕분에 네. 범인을 이제 교사범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네. 근데 아까 그 살해 현장의 그 도구라든지 네. 그 어느 부위라든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시한 사람이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살해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은 안 드나요?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굉장히 좀 이렇게 촘촘하고 탄탄하게 네. 들여다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심리를 아는 사람을 프로파일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프로파일러 3명을 이제 투입해서 과연 이 장소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프로파일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범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는 존재했다. 네. 존재했고 분명히 이 현장에서 범행의 어떤 모습에 대한 일정 부분 관여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점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인죄로 갔을 때 두 가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시켰으면 교사범이에요. 네. 야, 승재형 가서 누구누구 좀 죽여. 이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범위가 발생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제가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면 저는 정범. 그리고 뒤에서 시킨 사람은 교사범. 교사범. 그러니까 이 교사범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현장에서 그걸 관리 감독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공모 공동정범.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 뒤에 두목이
야, 쟤 좀 손 좀 봐. 이러면 조직폭력배는 그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교사범이 아니라 충분히 이 직접 실행했는 사람과 같은 상황에서 같은 모습의 같은 정범이다라는 의미에서 공모공동정범 혹은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을 다 열어놓고 이제 우리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김 씨는 제주도 이 변호사 살인 사건의 살인범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경찰은 이제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 네, 아까 박사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반면 이 김 씨의 진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시사항도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최초 재수산에 발단이 됐었던 그 방송 인터뷰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정말 공동정범의 법리 그대로 살인범으로 법정에 세우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면은 뭐 자백도 했죠. 이 김 씨가. 거기다 관련된 증언이나 물증까지 봤을 때 검찰에서는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더라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살인범으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씨의 주장은 어땠습니까? 김 씨의 주장도 궁금한데요. 네. 이고은 변호사. 네, 김 씨는 인터뷰 과정에서요. 나 가담한 적 없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방송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냐라고 하니까 제가 리플리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고 하면 내가 거짓되고 과장된 걸 믿는 네. 거짓말하는 성격장애가 있어서 그때는 방송에 좀 허황되게 거짓 진술을 한 것일 뿐 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말을 뒤바꾼 거죠. 근데 방송에서 얘기할 때도 빠져나갈 구멍을 한 게 자기는 겁만 주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행한 사람이 죽인 거라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교사한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상해만 교사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걸로 봐서는 뭐가 있죠. 그러고 나서 또 뭐 리플리 증후군을 주장하는 거 이거 자체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일단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판사가 법정에 딱 들어가면 네. 이렇게 흰색 도화지를 들고 이렇게 법정에 딱 들어가요. 이게 뭔가 하면 판사의 마음인 거예요. 판사는 피고인이 무죄 추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90%의 검정색을 채우는 목은 검사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입증 책임이라고 그러죠. 검사가 여기에 10%를 채우고 20%를 채우고 30%를 채우고 40%를 채우고 50%를 채워서는 안 돼요. 이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다른 말로는 10중 8구의 판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제가 범인이구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특별하게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제 범인 맞아. 라는 걸 채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입증 책임인데 저희 모든 시청자분들과 우리 앵커와 우리 변호사님 다 저도 마음속으로 느낌은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 이런 느낌은 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었는가 하면 내 마음의 90%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진술만으로는 그걸 다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고 그 취재원을 협박했는 거는 명확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야, 그래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검찰의 공모공동정범 법리 적용의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어쨌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법리를 시도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결은 절대 바뀔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었고 국민적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그 시도 자체는 좋았으나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의 직접 증거라고는 김 씨의 진술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에서 한 말이 달라 재판부에 와서 리플리 증후군을 얘기해 김 씨 진술 자체도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은 추정과 가능성들, 추론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장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이고요. 또 안타까운 게 두목인 백 씨나 손 씨라도 살아있어서 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범행의 동기가 뭔지라도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다행일 텐데 이 두 사람마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살인죄가 무죄가 된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선고 말미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강조해서 한 말이 있었다면서요? 저도 매번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정말 영어서가 죄송한데 innocent라는 영어와 not guilt라는 무죄가 있어요. 그냥 정말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무죄 innocent가 있고
내가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죄다. not guilty. 유죄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의 무죄인데 재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다. 이 사람이 무죄라는 부분은 맞는데 법률적 판단이 무죄라는 것이지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맡겨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디비오 프로레오라는 그 원칙이 형사법정에서 관통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심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검찰과 피고인 김 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소한 내용,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의 항소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피고인에 대한 형이 과경, 지나치게 가볍다. 그리고 1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라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고요. 반면 김 씨의 경우에도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양형부당을 사유를 했습니다. 내가 인정된 협박죄만으로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는 건 너무나 중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항소유를 밝혔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조만간 이제 재판기일을 잡고 항소심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소심 결과도 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할 일이네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 112와 성추행 검색 후 실종된 여대생입니다. 네, 이번엔 미스터리한 사건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어떤 겁니까? 전북 지역에 있어서의 최대 미스터리, 그러니까 가장 풀리지 않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인데요. 전북대 수의학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이윤희 씨가 종강 파티에서 정말 바람같이, 정말 구름같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이윤희 씨의 어떤 그 상황은 전혀 모르는 오리무중의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당시 이윤희 씨는 어떤 학생이었고 또 실종되던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윤희 씨가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었고 동물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의 한 명문대에서 통계학이랑 미술을 복수 전공하던 여자 29살의 여학생이었는데 나 갑자기 수의사가 돼서 동물병원을 좀 운영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2003년에 전북대 수의학과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졸업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딱 6개월 앞둔 2006년 6월 5일 밤에 이 수의대 동물수술 실습 종강 모임의 끝으로 정말 구름처럼 실종이 된 건데요. 실종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당시에 종강 모임은 이 전북대 수의대의 교수님 그리고 동료들 해서 총 40명 정도가 전북대 앞에 있는 술집에서 이제 함께 종강 파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술자리가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자정을 넘겼고 갑자기 이윤희 씨는 한 새벽 2시 15분경에 일어나서 혼자 집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이때 윤희 씨를 굉장히 좋아했던 남자 동기 A 씨가 있었는데 그 A 씨가 윤희 씨를 집을 데려다 준다면서 따라간 거죠. 네. 따라가서 A 씨의 진술은 윤희 씨 집 앞까지 가서 윤희가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는 돌아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 종강 파티에서 기분 좋게 학생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뭐 시간이 되어서 집에 들어갔고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A 씨가 바르다 줬으니까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까지 안전하게 들어갔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우리 앵커도 저 대학교 다닐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수업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수업 하나 있으셨나요? 예, 있었어요. 저는 뭐가 좋았는가 하면 보건건강학 이래가지고 뭐 대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도 제가 머릿속에 남는 거는 모욕항에 가서 이런 하지 마라, 뭐 때밀지 마라, 뭐 이런 게 한 30년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요. 그 수업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윤희 씨도 수업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 수업이 있었대요. 전공학생들은 다 알잖아요. 이게 정말 윤희는 빠지지 않는 수업인데 그날따라 윤희가 그 수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은 이건 뭐지? 왜 윤희가 빠졌을까?
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수업에도 이윤희 씨가 나오지 않으니까 동기들은 윤희가 이거 무슨 일이지? 분명히 윤희를 좀 찾아가 봐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모든 일이 공교롭게도 그 이윤희 씨가 한 2, 3일 전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날치기를 당했대요. 그리고 휴대폰이 없으니까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윤희 씨 집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희 씨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집을 찾아가면서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된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돼서 집에 원룸에 딱 찾아가 보니까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도 없고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뭔가 이건 좀 아니다. 좀 불길한 예감을 탁 하고 지구대와 119에 연락을 해가지고 윤희 씨 원룸 집 문을 강제로 따고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기다리던 윤희 씨는 없고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하고 어질러져 있고 그 안에는 며칠 동안 굶은 걸로 보이는 강아지 2마리만 짖으면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희 씨는 없고. 네. 그러면 단순 가출은 아닌 거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만약에 사람의 행동의 패턴을 이제 뭐 우리 앵커님들도 이런 사건 많이 이제 보시면 패턴이 정해져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전에 적어도 30개에서 100가지 정도의 어떤 자기 충동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데 윤희 씨의 전체 모습을 보면 정말 성실하고 착한 딸,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사실상 이렇게 등록금이란 거 부모님한테 등록금을 좀 이렇게 손 빌리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일을 3가지나 5가지 정도 서너 가지를 해서 등록금을 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졸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가면 아까 수의학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분명히 직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과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남겨놓고 사라졌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사라지면 제일 필요한 게 실종하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돈이잖아요. 그걸 돈이 제일 필요한데 과외를 받은 그 과외금이 책상 서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렇고 아까 강아지 이야기했는데 윤희 씨가 강아지를 이제 끔찍하게 아껴서 바깥에 나갈 때는 베란다에 강아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데리고 있고 묶어놓은 모습인데 그날따라 강아지는 전혀 묶여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가출로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돈도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단순 강도도 그렇죠. 강도나 가출 아닌 것 같은데 그날 새벽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온 윤희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뜻밖의 단서가 또 발견됐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확인했다는 목격자가 있잖아요. 들어갔는데 이제 식구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황망하잖아요. 내 딸이 어디를 갔을까? 그러면 딸이 가장 자기 일을 많이 담아놓는 곳이 컴퓨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꺼져 있는데 컴퓨터를 딱 켜보는 거예요. 켜보는데 그 컴퓨터가 새벽 3시 정도에 검색했던 검색어가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를 딱 켜서 3시에, 2시 58분인데 3시경에 검색했는 게 새벽 3시에 검색할 단어는 아니에요. 112, 성추행. 그러면 새벽 3시에 컴퓨터를 켜고 다른 검색어가 아니라 이런 검색어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생경한 검색어잖아요. 이거는 뭐 그 시간에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였는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게 한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윤희 씨는 컴퓨터를 잘 끄지 않는데 이게 그로부터 한 1시간 20분 후인 4시 20분경에 컴퓨터가 수동으로 탁 꺼지는 거예요. 그게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패턴과 전혀 다른 패턴인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1시간 20분 후에 끊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패턴은 자기가 저도 이렇게 제 패턴이 있어요. 제 컴퓨터 쓰는 패턴이 있고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일관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 중에 뭐 난 일관성이 없어. 아닙니다. 굉장히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수동으로 껐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사람의 개입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야, 또 다른 단서는 없었어요? 네, 컴퓨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딱 가보니까 세탁기 안에 세탁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수건 4장, 속옷 1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탁을 해보면 한 번에 좀 모아서 하지 않나요, 보통은?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다 깨끗하게 세탁된 수건들이 쫙 놓여있는데 굳이 세탁 4장과 속옷 1장만 빨았다는 것도 의아할 뿐만 아니라 누가 세탁을 하면 건조대에 널어야 되잖아요. 근데 널어야 되는 그 건조대도 펼쳐있지가 않고 접힌 채로 세탁기 옆에 그대로 놓아져 있다는 거죠. 아니, 의아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듣기만 해도 이상한 점이 많다 싶은데 이게 또 다가 아니라면서요.
뭐 사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까 일관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종강 파티를 하면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새벽까지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면 굉장히 이렇게 더운 상태에서 옷을 입고 있었으면 옷이 굉장히 이렇게 느낌이 안 좋은 상태이잖아요. 바깥에서는 그 느낌 안 드는데 집에 딱 들어오면 그 느낌이 들어서 이 유니 씨는 언제나 집에 들어오면 옷을 벗고 그 샤워나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습벽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입고 간 옷이 그 집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옷을 벗었으면 새로운 속옷 다른 어떤 그 집에서 있는 실내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내복도 집안에 없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도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그 옷이 있었으면 속옷이 있어야 되고 옷을 벗었으면 속옷이 그 갖고 나갔어야 되는데 둘 다 없어졌다. 즉 입고 온 옷도 없고 입고 있었던 옷도 없고 집에서 입어야 될 실내복도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범죄 현장이 되는 거죠. 방 안에서 사라진 게 또 있다면서요? 네, 유니 씨가 찻상을 사용을 했는데 그 찻상을 식탁 용도로도 쓰고 책상 용도로도 썼다고 해요. 근데 실종되고 나서 이 찻상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 씨의 아버지가 여기저기 원룸 주변을 살펴보니까 원룸 주변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그 찻상이 다리만 분리된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그 다리 분리된 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누군가 교묘하게 정교하게 분리된 걸로 희한하네.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윗면, 상판은 깨끗한데 뒷면 부분에 뭔가 긁힌 흔적, 그러니까 몸싸움의 흔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아니 뭔가 실종과 관련돼서 단서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가장 결정적인 범인과 관련된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친구들이 탁탁탁탁 와가지고 유니 씨 집을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안 오니까 그 4명이 딱 들어갔는데 유니 씨가 없으니까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요. 네. 네. 그런데 그 나머지 2명이 정말 이 집을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러니까 왜 치워? 물걸레까지 하고 안에 있는 물건까지 전부 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경찰이 짠 도착했을 때는 사실상 거의 그 집에 남아있는 증거물은 없게 되었고 이게 초동 수사가 미흡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아니, 동기들이 깨끗하게 하려고 치운 그 쓰레기에 뭔가 단서가 있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아니 생각이 왜 드는데요? 그러지? 이게 보존해야 범행 되는데. 현장이 될 네.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치웠을까? 하여간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요 범인의 얼굴을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에 대한 단서는 범인은 이 씨를 성추행했다. 네. 추행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맞아요. 그 컴퓨터 검색 기록에 성추행 부분을 검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살펴보면 유니 씨가 포털 사이트에다가 어떤 남학생이 내 몸을 만진 내용,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따라와서 내 신체를 만진 내용을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성추행한 사람이 누구냐? 가능성은 두 가지로 좁혀지는데 남학생 아니면 아저씨인 거죠. 첫 번째 가능성이 남학생으로 한번 좁혀서 보면 그날 유니 씨가 종강 모임에 술을 먹었잖아요. 뭔가 그 술자리 과정 중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남학생으로부터 당해서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만약 아저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A씨가 집 앞까지 들어가는 거 봤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 출입문 근처나 아니면 원룸 골목이나 집 앞 골목에 누군가 아저씨가 숨어 있다가 유니 씨를 갑자기 따라와서 그런 성추행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 A씨의 진술에서 마지막 봤다는 곳과 유니 씨의 집까지 거리가 좀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범인은 두 번째 범인은 이 씨와 아는 사이다. 아는 사이다.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검색을 하고 그 검색어 시간이 3분밖에 되잖아요. 3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1시간 20분 후에 수동으로 꺼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수동으로 끊는 부분은 3자의 개입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자의 개입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분명히 집 안에 유니 씨 혼자 있었는 거 아니에요. 만약 범인하고 같이 있는데 범인 옆에서 그걸 검색하는 그렇죠.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3분의 검색이 딱 거쳐지는 순간 누가 띵똥띵똥 하든지 누가 문을 탁 열든지 그 순간에 의했기 때문에 검색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띵똥띵똥 했다면 유니 씨가 보고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비밀번호를 딱딱딱딱딱 눌렀다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유니 씨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가정을 두 가지 다 하더라도 아저씨 제3자의 가능성은 여기서는 조금 감소되는 것이고 지인이란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저씨랑 아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자, 마지막 단서 한번 볼까요? 방 안에서. 자, 방 안에서 몸싸움이 몸싸움. 있었다. 그죠? 막 어지럽혀져 있다니. 네. 네, 말씀해 주셨듯이 그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던 게 방안이 굉장히 어질러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벽 위에 걸려져 있었던 그 말린 장미도 바닥에 둥그러져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찻상도 다리가 분리된 채로 뒷면에 흠집들이 있었고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거친 몸싸움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 속옷 한 장, 수건 4장 세탁을 왜 했을까? 네. 이거는 성폭행의 정황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 증거가 발견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가능성, 면식범이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였어요? 보통 사건을 하면 우리 저 변호사님도 그런 수사 많이 하셨을 텐데 마지막 목격자가 가장 최유력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A 씨가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그냥 A 씨가 뭐 동기 선배라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과거부터 뭐 이렇게 편한 사이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갔는 A 씨에게 당연히 경찰의 시선은 딱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4명 중에 2명이 청소했다 그랬잖아요. 네. 대걸레 청소까지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게 치운 사람이 A 씨가 아하. 된다면 뭐 이거는 그냥 A 씨한테 좀 불편할 수 있겠고 좀 A 씨가 사실 이 사건과 나중에 이제 관련이 없는 형태로 지금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사실 그 당시 시점에서 경찰은 A 씨를 탑 프리얼리티 넘버 1 서스펙트 최유력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었는 거죠. 의심스러운 점이 이것 말고 또 있었나요? 네, 그 A 씨가 윤희 씨 되게 좋아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하도 집에 많이 찾아가서 그 A 씨 원룸의 비밀번호 도어락 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의심스러워서 원룸에 갔을 때 막 눌러도 안 되는데 그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모르는 사람이죠. 네. 뭔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 A 씨가 윤희 씨가 듣는 수업마다 다 따라서 들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는데 윤희 씨가 실종된 이틀 동안 이분도 결석을 한 거예요. 결강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이렇게 A 씨를 좋아했던 윤희 씨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 A 씨가 막상 윤희 씨가 실종되고 나서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 네. 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의 의심대로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수상한 점이 좀 발견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아쉬운데 뭔가 다른 물적 증거가 있어야지 사실 용의자를 피의자로 바꾸고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물적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A 씨의 진술만 있었는데 A 씨 진술이 이렇게 합니다. 나 따라가는 건 맞다. 그리고 앞에까지 바라줘 뒀는데 멀리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안 보이니까 혹시나 걱정이 돼서 뛰어까지 갔다. 그래서 현관문 앞에서 그냥 유닛이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썼다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 탐지기가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지만 법원에서는 전혀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거짓이 나왔으면 뭔가 수사를 더 하는데 진실이 나왔으니까 법원에 받아주지 않는 그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나왔으면 더 이상 거짓말 탐지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뒤에 A 씨가 이 범행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는 그로부터 용의자에서 이제 서서히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의 진실은 학교 안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윤희 씨가 평소에 사용하던 수첩이 실종 당시 없어졌어요. 네. 그 수첩이 발견된 장소가 전북대 수의대에 있는 동물 실습실 1층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윤희 씨는 주로 2층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1층에서 이 없어진 수첩이 발견됐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가능성, 윤희 씨가 실종되는 날 새벽에 자기가 와서 거기에 놓고 갔거나 아니면 뭔가 이 범행과 관련된 사람이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일부러 거기에 놨거나 근데 두 가지 모두 다 전북대 수의대와 관련된 인물이 범인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경찰 또한 당시 수의대 관계자들을 좀 의심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예요? 이게 수의대의 그 생활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해부를 하면 그 해부에 있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 화장을 하는데 보통 한 40kg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110kg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종강이니까 특별하게 대형 어떤 그 동물을 해부하지도 못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해부 실습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이렇게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화장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서 그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었는지도 우리는 몰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무섭다. 에? 이 부분이 이게 오싹하게 만드는데 그렇죠. 이후에 뭐 유의미한 제보나 단서는 없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밝혀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요. 네, 조금 더 제보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실종이 16년째라고. 네, 네. 예. 벌써, 가족들의 오. 고통은 정말. 야, 근데 이게 정황마다 이게 뭔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뭔가를 놓쳤을까? 이게 누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종 사건이니까 저는 반드시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건이고 살아 계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뭐 기온은 완연한 봄이긴 한데 네. 비 소식이 있죠?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고요. 또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